오늘은 소크라테스라는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미국에서 있다시피 철학책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하고 얼마 만이지? 몇 개월 만이냐? 음, 거의 거의 1년 만에 읽는 철학책이라서 굉장히 반가운 철학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어, 이 책은 이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차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책 안에서 이제 기차 안에서 약간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하면서 약간 드는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한 책인데 나는 이제 기차 안에서 뭔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책 읽고 이런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어, 이 책이 줄 수 있는 감성이 정보뿐만 아니라 감성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나도 이제 지금 기차 여행을 기차를 타고 어디를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그 이 책이 의 저자가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라던가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음, 이렇게 나처럼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즐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차 여행을 사실 기차를 타고 이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일정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 책을 읽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그게 참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약간의 한이랄까? 약간의 한인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은 기차를 타고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철학책을 읽고 음, 이것이 이제 이 책이 이제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즉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철학자들이 어떠한 그러한 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아니고 상황 지금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다가왔던 그러한 5명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철학에 관해서 좀 더 내 생각을 말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다가온 철학자는 마르쿠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마르쿠스는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로마의 황제이기도 했어. 어, 이 마르쿠스라는 사람은 어, 상당히 침대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아침의 인간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침대에서 이렇게 늦잠을 자는 그러한 행위를 굉장히 즐기고 그리고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의문이 든 거지. 침대가 좋다면 왜 침대 밖으로 나가야 될까? 왜 나는 침대 밖으로 나가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었나 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침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런 것을 느꼈겠지. 아침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런 걸 느꼈겠고. 그래서 마르코스는 이러한 그 침대 안에서 드는 게으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침대가 좋으면 왜 굳이 밖으로 나가야 되냐라는 이러한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내고자 이제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명상록이라는 책은 이제 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고자 자신을 독촉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생각을 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책이고 결국에는 이제 마르크스는 명상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어 어찌 보면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전하고 있어. 내가 이 마르쿠스가 굉장히
마음속에 잘 다가왔던 것은 첫 번째로 사실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나는 1학년 때는 되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단 말이야. 너는 되게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다음에 항상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과도 대화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질문도 항상 하고 그다음에 되게 성실하다. 되게 과제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지금 12년 동안 계속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사실까지 지난 20년 동안 계속 들어온 말인 것 같아. 한 번도 너는 참 게으른 것 같아. 너는 왜 이걸 안 해? 약간 이런 생각을 나 스스로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남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지치는 것 같아. 일단은 개인적으로 조금 맡고 있는 일이 많고 동아리 회장이라든지 학생회라든지 뭐 동아리 연합회 권한 대행이라든지 약간 이런 어,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내가 그러한 일을 초래한 거지. 그렇고 그다음에 음 약간의 좀 열심히 이렇게까지 굳이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1학년 때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혼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막 진짜로 막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공부에만 투자하는 그러한 그렇게 살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걸 좀 즐길 걸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취미라는 것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취미를 좀 더 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 그러한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싶다 이러한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선호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담이 되게 커졌고 그 진짜 새로운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들이 겹쳐가지고 나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그냥 편한 상태로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아. 요 며칠 새 그냥 되게 잠을 많이 못 자기도 하고 요즘은 이것저것 할 일이 좀 방산적으로 다 번져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는 뭔가 열심히 살아야 살아야 하는데 근데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쉴 순 없고 그래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 자는 시간에 이제 좀 더 있고 싶다, 좀 더 있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게 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일을 대할 때도 이제 점점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이거 내가 한 거니까 하기라도 했으니까 좀 그래도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 마르쿠스처럼 이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들에 쫓기고 있고 이러한 부담들을 내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부담들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않고 동화되기보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거지. 내버려 두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는데 이러한 마르쿠스의 자신을 끊임없이 독촉하고 반성하고 촉구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태도를 보고 음, 나도 굉장히 되게 반성적인 태도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은 항상 약간 핑계라 대고 약간 투정만 부렸는데 나는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거지? 약간 이렇게 투정만 부렸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음, 나 자신이 그래도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
나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러한 욕구를 좀 더 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음, 너무 생각만 많은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게으른 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가 되게 커진 것 같아. 물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음, 솔직하게 말하면은 요즘은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 어떤 것을 대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냥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보다 오히려 두려움을 감춰내는 그러한 마인드로 나에게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감춰내는 것 때문에 어떠한 것에 실패하고 조금이라도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럼 바로 또 울적해지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음, 내가 참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반성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음,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할 일이 방산적으로 많으니까 어, 너무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할 일을 하나씩만 탁탁탁탁 이제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마인드로 이제 살아가야겠다. 물론 이 살아가야겠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1년은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삶을 헤쳐나가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이 마르쿠스 파트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주로 다뤘던 이제 주제가 질문이야. 이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은 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질문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이 개념과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 음,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이 파트에서 배워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소크라테스의 성찰하는 삶, 소크라테스는 이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질문 파트를 선정한 이유는 음, 사실 내가 융합인재학부에 온 것도 이런 질문 때문인데,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러니까 결국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의 발단이 질문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고민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그냥 한 주를 어떻게 이것저것 다 끝내면서 살아가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하는 여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음, 그치,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었지.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보면서 음, 나도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행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의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정립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라던가 그럼 실패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 도전이란 무엇일까? 약간 이러한 질문들에 되게 깊게 사고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음, 음, 이러한 사고가 삶에 있어서 이제 나의 요소 하나를 정립해 주더라고. 이 삶에 있어서 나의 요소 하나를 정립을 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도 이 내가 정립한 개념에 의해서 이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 같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것이 이제 이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인 것 같아.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이것을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이제 자신에게 더 가까우게 이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 이런 소크라테스의 궁금함이라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궁금함이라는 것이 단순 호기심과 다르게 본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질문이라는 것도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러한 궁금함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도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그런 것 같고 음, 한편으로는 내가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가 참 부럽고 그리고 나도 이제 물론 솔직히 말하면은 여유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소크라테스처럼 좀 더 열심히 질문하고 면밀히 사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최대한 바라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지성과 문명 강독 시간을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시간을 써야 되는 이러한 시간이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객관화하는 그런 작업을 취해가지고 다시 좀 더 창조적인 사고로 가깝게 다가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세 번째는 이제 소로인데 소로라는 사람은 잠시만 이제 소로라는 사람은 모든 재화를 포기하고 이제 월든이라는 이제 숲에 틀어박혀가지고 삶을 이어갔었는데 그러한 간소하고 자연주의적인 그러한 삶은 이제 서로는 이제 서로의 시력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시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다는 것이 단순히 음, 어떤 이미지를 그냥 딱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어, 이러한 보이는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 이런 보이는 것을 좀 더 굳게 믿고 그다음에 자연의 본성보다는 이 보이는 실제에 좀 더 집중하고 지식보다는 이제 시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삶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서로는 순진무구한 눈과 의식적인 무지를 이제 연마했다고 하고 이 보는 것에 있어서도 이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 이런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까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그렇게 특징이 서로의 특징? 서로의 특징이 그런 것 같고 음, 개인적으로는 이 시각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단순히 감각적인 것보다 좀 더 진실, 본에 다가 더 옳은 일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느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엔 믿을 수 있는 것이 감각뿐이니까 이런 감각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바라보고 그것을 좀 굳게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 그냥 보이는 이러한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바라보는 것에 좀 더 중요시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고 이만 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소로처럼 순진무구한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나는 요즘 거의 걸을 때나 이럴 때 이어폰을 끼고 걷는단 말이야. 이어폰을 끼고 걷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방해 요소가 된단 말이야. 내가 많은 것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노래의 감정적인 느낌에 맞춰가지고 잘 걷기 때문에 생각의 여유가 많이 없고 오히려 단 생각을 계속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하는 거지. 이어폰을 끼고 걷는 것이 되게 많은 것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관점을 바꿈으로써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능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어 내가 뭐 이거를 부정적으로 봐야 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돼 그걸로 이제 이거부터 이제 신기하다는 그 즐겁다는 이러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바라봐야 된다든지 약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작년에도 꾸준히 해왔던 것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음, 되게 나한테는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능력이 쌓여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카이스티안들은 모두 다 충분히 잘 쌓여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고 다만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 콩기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이 처음에는 의미를 달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엇을 보느냐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못 보는 거지. 잘못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 이 관점을 바꾸는 것과 관점을 재정비해가지고 네,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자연에 들어간 것도 이 자연의 많은 요소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다발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자연에서는 나무 한 그루에서도 그렇고 땅바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발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다발적인 일 속에서 자신이 어떤 것에 좀 집중해서 바라볼지를 이제 자연을 통해서 연마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자연에 들어가서 자신의 시력을 이제 연마했던 것 같아요. 연마했던 것 같고 서로는 이제 자신만의 월드,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시력의 중요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월든을 이제 찾으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어서 월든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 서로의 파트를 읽으면서 조금 해봤는데 일단 어떤 장소적인 입장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월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를 가든 나에게는 항상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온전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걸음에 있어서도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시각과 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음, 한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느낀 거는 어, 생각을 조금 천천히 가지고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이러한 곳이 월든처럼 느껴지더라고. 제가 있는 곳이 월든처럼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또 이러한 다른 시각에서 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되게 오랜만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월든이란 그런 생각을 천천히 가지며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이때가 나에게 월든인 것 같아. 물론 어 이때 이러한 때는 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학기라든가 다음 학기 때는 못 가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월드는 현재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월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깨달았지.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니체야.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대 권력의 어, 부정을 했던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토인을 주장한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 이제 이 파트에서는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 니체의 영원회귀란 이제 똑같은 삶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고 이제 상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세계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 우선 첫 번째로 뭐 이러한 세계에서 나의 의미라던가 그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이러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던가 뭐 과학적인 질문을 다 빼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던질 수 있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운명애를 가지라고 주장을 해. 이제 모든 훌륭한 철학자 영혼은 춤추는 사람의 영혼 같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은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 그리고 운명의 그 이제 이러한 영원 회귀 속에서 가져야 한다고 이제 니체는 주장하고 있어. 이 영원 회귀라는 것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삶을 돌아보는데, 아니, 삶을 돌아본다기보다는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아는데 굉장히 알고 반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에는 이것도 음, 만약에 자신의 삶이 정해져 있다면 자신은 이제 어떠한 방향성으로 어떠한 목표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되짚어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뭐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고 여기서 정해져 있다, 약간 이러한 방향성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난 결국에는 자신의 운명이라던가 자신의 비전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비전이 결국엔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이 영혼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할당된 명백한 비전이 있을 텐데, 이러한 비전을 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해보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숙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음, 좀 과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나? 그냥 영혼에게 있어서 내가 좀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그래도 맞나? 어, 뭐 영혼에게 따르면은 아까 이 비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되게 남들이 할 만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미 내가 하게 될 일은 그럼 뭐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뭐 과거를 포용하는 태도는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이건 벌어질 일이었으니까 결국에는 뭐 당연히 벌어질 일이고, 따라서 이건 그냥 내가 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는 과거를 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좀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난 약간 미래를 대처한 태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대처하는 것이 미래에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라든가 답을 제시해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었고,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렇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고, 약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되게 좋은 답과 포용에 대한 의무성, 그런 거를 이제 잘 제시해주는 그런 개념이 영원회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그렇고 이 고통을 사랑하라 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과거의 고통이라든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용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 같고, 불확실함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 결국에는 니체의 영혼회귀라는 것은 사실 삶의 방향성이라는, 물론 내가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말하긴 했지만, 그런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두려움, 내가 과거에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결국에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고통이나 과거 힘들었던 일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추억이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고통을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이러한 좀 큰 스케일의
큰 타임스케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러한 포용하는 태도에 좀 더 밀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랬고 니체를 내가 선택한 이유도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요즘 내가 커져서 그런 것도 있고 니체의 이러한 영원색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독특해서 그런 거기도 해. 그래서 니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은 에픽테토스라는 거야. 라는 사람. 이 에픽테토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스토아파와 관련된 것인데 스토아파는 우선 음, 이제 고통에 관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한 이제 정확하게 느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상기해 줌으로써 따라서 이제 자발적인 박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삶에 대한 편안함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게 되고 이제 덜 얽매이고 더 잘 아까 소로처럼 더 잘 느끼고 이제 통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박탈이라는 것을 어, 주장했고 이제 자연에 순응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스토아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스토아파가 나에게 다가온 이유는 통제라는 것에 관해서 되게 나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 나는 이제 항상 무엇이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난 버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남으로써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점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박탈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신선하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다가왔고, 이것이 또 이러한 태도가 나에게 있어서 또 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마인드랑 또 연결이 된 것 같아. 아까 말한 그뿐만 아니라 스토아파 철학의 이러한 마음가짐도 깊게 연관이 된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항상 나는 무엇이든 통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통제하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서 또 다른 어떤 삶의 국면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어찌 보면은 나는 요즘 되게 여기 말했던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런 거를 살고 싶어 하는데 뭐 이것이 물론 자연이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서는 이 자연적인 삶에서보다 더 어렵겠지만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자발적인 박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비슷한 꼭 굳이 자연에서 뭐 몇 달 살다 오는 것보다 오지 않더라도 좀 더 유의미한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이 토학파가 주는 생각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상해가지고
미래의 고난에 가진 영향을 빼앗고 현재 가진 것에 더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통제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랑 똑같으니까 그것도 되게 나에게 있어서 비슷하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제 내 현재 상황에서 깨달았던 것은 음, 아까도 계속 나왔듯이 나는 이제 어, 내가 해야 할 일에 이제 하나하나씩 수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 통제하고 집착하고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있냐면은 이 걸음이라는 행위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의 장으로서 쓸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걷는 것이 이제 되게 많은 생각과 감정의 고리와 이런 것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걸음이 되게 나에게 있어서 크게 다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인데 근데 요즘은 걷는 행위가 그냥 노래 듣기 위해서 걷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모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 걸음이 가지는 또 다른 역할을 좀 가져와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 인상 깊게 생각했던 철학자들의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철학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모두가 철학자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 흔히들 어,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철학자다. 우리 모두가 철학자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러한 말들을 주변에서 꽤 들어봤을 텐데 나는 모두가 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고 철학자는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어떤 사실 이해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람이 넓혀갈 수 있기 위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사람이 이제 철학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답을 금방 결론 지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성공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성공은 돈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짓고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모두가 생각만 한다고 하면은 생각만 하고 이러한 어떤 삶의 질문에 관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이제 철학자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철학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철학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삶에 대한 지평, 물론 삶이라든지 어떤 우주에 대한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또다시 질문 하나 더 던져가지고 나는 현재 철학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은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너무 쉽게 답을 단정지으려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무지함을 어, 조금 못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 좀 더 이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무지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철학자뿐만 아니라 과학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지함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네, 많이 길러야 할 것 같다. 길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철학자가 모두가 철학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고, 철학은 왜 필요한가라는 이러한 어, 질문에 대해서는 철학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책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철학을 많이 다뤘는데 이 실용주의적인 철학이 내가 느끼기에는 결국에는 삶에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나 답을 조금 제공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거나 약간 이러한 철학이 이제 실용주의적인 철학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일단 이 철학하는 행위는 그다음에 이제 철학이라는 어떤 뭐 학파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이유는 음, 그것이 이제 역시나 삶의 방향 이런 것을 삶의 방향 이런 것을 이제 제시해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음, 다양하잖아. 왜냐면 뭐 인간 개개인이 모두 다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태도를 견해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철학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과 어, 태도에 있어서 결국에는 뭐 서로의 얘기를 하면서 습관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이제 자신의 그런 관점이나 생각을 수정해 나오고 이제 좀 더 잘 다듬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자신만의 학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제 이런 철학 학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철학은 그렇고 그다음에 철학에 필요한 것도 어,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삶의 방향성이 깊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철학자의 내가 아까 얘기했던 철학자의 조건, 철학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더 잘 기르기 위해서 이제 철학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 이런 것들을 기름으로써 이제 자신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삶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지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철학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또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나는 철학자는 뭐 여유로운 사람만 할 수 있다. 뭐 철학은 뭐 사치다. 이러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사실 동의하는 것 같아. 사실 이 철학이라는 행위가 사치스러운 것도 맞고 그냥 우리의 생존 능력에 있어서는 단적인 뭐 자연적인 생존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유롭고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사치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이 이제 현대사회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또 내가 요즘 많이 느끼는 생각인데 느끼는 건데 이 삶에 여유가 없다면은 이것이 이제 생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이 생각에 여유가 없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 철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는 하는데 그건 확실히 어, 생각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 사실 나도 원래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 학기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의 여유조차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음, 이런 행위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가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나라와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간만이 철학자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 철학과 연관해서 인간만이 철학자인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해. 음, 나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질문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 물론 내가 학기 초에 뭐 질문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꽂혀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 나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발전 그리고 이것이 양성 피드백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빠른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동물이 서로 질문을 하고 결국엔 질문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이 생존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떻게 해야 더 사냥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넘어서 자신에게까지 이제 이어져 올 텐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든가 궁금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계속 이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해 나간다는 그러한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그럼 이제 다른 동물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은 인간처럼 그렇게 발전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생존 이외에 다른 지평의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인간만이 그러한 결과물들을 내었으니까 이제 나는 인간만이 이제 스스로에게든 누구에게든 이제 질문거리를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어쩌면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 인간만이 철학자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 이게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인간만이 철학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질문하는 동물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질문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이 철학의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질문할 수 있나? 어, 이게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철학이 좋았던 것 같고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철학이라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 철학자의 태도도 끊임없이 대고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굉장히 즐겁게 간만에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읽었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랬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즐거웠고 어, 오랜만이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